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된 주일 저녁입니다. 저는 동탄 제일 아이 희망 클리닉 의원 김종환 원장입니다. 저를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4일 방송에서 제가 조금 떨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뭐 물론 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재밌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까지 매월 첫째 주 저녁 8시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편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 풀린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저희 난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듯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한양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제일 아이 희망 클리닉 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낼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난임의 이해라는 난임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2월 1일 날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배란을 위해서 염색체가 어떻게 준비하고 남모세포는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또 다른 개체인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만난 이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내겠습니다. 3월 1일 날은 인공수정은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다음 시험관 시술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적응증은 어떤 게 있고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될지 치료 전략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치료 전략은 저만의 또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착상 실패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우선 제일 좋은 정자가 제일 좋은 난자를 만나서 좋은 배아를 만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배아가 과연 유전자적으로도 건강한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 PGT 검사라고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정상적인 배아를 착상을 하면 착상 실패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나가며 염색체에서 유전자는 또 어떻게 분리를 하고 유전자의 그 중복 같은 또 결실 같은 거는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하나하나 모습으로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 직원들한테 난자 동결을 많이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난자 동결은 무엇인지, 난자 동결을 왜 우리가 하고 있으며 그거의 임신 성공률은 과연 얼마가 될지를 풀어보겠습니다. 5월 3일입니다. 5월 3일은 이제 이런 임신을 하기 위해서 아직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임신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드시는 비타민제, 뭐 드시는 영양 섭취, 뭐 단백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다음에 6월 7일은 고령 임신 경우 그리고 자궁 외 임신 또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이런 분들이 만일 요즘에 점점 고령 임신이 많아지면서 그럴 확률도 많아지거든요. 그거를 저 혼자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 동탄제일병원 산부인과에 여자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산부인과 산과 전문의가 같이 저하고 대담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꽤 재밌을 것 같지요. 모두 기대해 주시고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나 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4년도에는 저희 성수대교가 무너졌지요. 그때 제 처가 아기를 유산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후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한테 전화가 왔어요. 출혈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집에서 안정하고 있어 보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출혈이 많이 쏟아진다고 병원을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근데 그때 저희 살던 집에서 한양대까지 넘어가려면은 성수대교를 건너갔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95년도에는 펠로우를 했었습니다. 퇴근을 이제 조금 이제 땡땡이 치면서 일찍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서초동에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질곡을 겪으면서 결국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커갖고 나이가 30세가 됐고요. 그 아이를 가지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레지던트하고 펠로우 생활을 하면서 집에를 자주 못 갔거든요. 한 며칠 만에 한번 집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신혼 초에 뭐 이렇게 되게 뭐 달콤하고 그다음에 되게 이렇게 조금 뭐 오손도손 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아주 그런 과정이 아니고 아기를 한번 유산하고 나니까 아기를 갖는 게 숙제가 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이제 우리 숙제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도 이제 우리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숙제하셨어요 얘기하지요. 그게 숙제가 되다시피 하니까 그게 어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스트레스가 됐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거를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일본의 기노쿠니야라는 그 서점을 가서 뭐 한 반나절 이상 그 서점에서 책을 보는데 난임에 관한 책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그 나왔던 내용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뭐 가정백과 뭐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코너에서 도쿄의 호텔이라는 그 서적을 봤는데 거기는 아주 그림으로 예쁘게 풀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뭐 이제 큰 책방에서 책을 보는데 한국에는 그런 책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에세이 형식이나 뭐 선생님들의 당신 이야기 뭐 이런 게 많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백과사전처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림으로 한번 풀어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만들어냈고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94년부터 전문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앞에 환자분이 계시면은 이분이 어떤 과거에 이제 처음 우리 뵙는 분인데 어떤 고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반대로 이분이 저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저를 많이 경계하시네 하는 게 또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여러분 남편하고 이제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부부 사이에 조금 끼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타인으로 구박하시는 게 아니라 만일 구박을 하셔도 사랑을 담는 구박. 항상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을 어떻게 조금 해야 제가 이분하고 좋은 소식을 드리나 하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고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주는구나 하는 거를 조금만이라도 좀 알아주셨으면 저는 되게 신이 나고 그분들한테 되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이제 6번에 걸쳐서 한번 담아내고 싶습니다. 먼저 난임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은 35세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처럼 뭐 일주일에 집에 한 2번, 3번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2-3번의 관계를 하는 부부가 35세 전에는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난임이라고 정리하고요. 35세 이상 우리 부인인 경우에는 그걸 6개월로 줄어집니다. 난임의 정의가 그렇게 구분되지요. 그전에는 그냥 난임이구나 했는데 요새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질병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적으로 난임의 확률이 많아지고요. 비단 나의 문제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임의 정의 주요 원인은 책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남편의 정자 이상. 요즘에 정말 남편들이 야근도 많이 하시고요. 이 앞에 PD님도 지금 일요일 날 이 시간 8시 넘은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자가
조금은 힘이 없어지고요. 정자 운동성도 떨어지고요. 정상 정자 퍼센트도 과거 10년 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남성의 원인이 33%, 우리 배란장애, 요즘에 다낭성 난소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또 자궁 내막증 같은 그런 여성의 원인이 33%, 그다음에 남편과 부인 모두의 원인, 그게 33%, 거기에 우리가 원인 불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그림의 사파에 나와 있는 부부가 손을 잡고 있는데, 저는 그 뒤에 조금 껴갖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이 사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배란 장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전체 그 배란 장애, 그러니까 전체 여성의 원인 중에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난소의 원인입니다. 난소의 이상이죠. 우리 뇌하수체, 이제 시상하부란 곳에서 성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나와서 뇌하수체를 자극합니다. 뇌하수체 앞쪽 전엽에서는 배란을 만드는 성선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이 나와서 난소를 자극하게 되지요. 따라서 난소에는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뇌하수체에서 얘가 호르몬이 이제 나오더라도 난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난소의 호르몬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 되게 많은데 실제 난소는 작용을 못해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한 40 mili IU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은 그 나이가 40세 이전이시면은 조기 난소 부전, 옛날에는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요새는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기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하고요. 40에서 25 사이인 경우에는 원발성 난소 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발성이라는 거는 그래 뭐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12 mili IU 이상일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하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10 mili IU 이상인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아무리 나오더라도 난소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못하는 경우를 난소 부전이 혹은 난소 기능 저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가 뇌하수체 자체가 힘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시즌,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뭐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 여성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시즌 한참 운동을 할 때에는 뇌하수체 기능이 뚝 떨어져 계십니다. 또한 그 학생들, 덜어는 학생들이 아주 시험을 뭐 일주일 이상 뭐 보름 맞게 시험을 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리가 안 나오죠. 그걸 뇌하수체 기능 저하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고 집에 어떤 뭐 큰일이 생겼을 때 그때 생리를 안 하는 경우,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를 뇌하수체 기능 저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하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는 살을 빼야지 해갖고 그 체질량 지수 있죠. BMI 수치가 18 이하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내 몸이 모르게 차츰차츰 살을 빼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뭐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리가 뚝 끊어지시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아트로제닉 뭐 자기가 일부러 이제 뇌하수체 기능 저하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정말 체중을 우리가 줄이고 싶다면 내 몸이 모르게끔 내 몸을 조금 속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줄여주시면 난소 기능 저하는 아마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궁하고 난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궁하고 난소 문제는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그러니까 자궁 자체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우리가 루푸스 같은 질환이죠. 그다음에 혈액 응고 장애, 그러니까 혈전 같은 게 생겨서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양껏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 당뇨병이나 그다음에 거식증 같은 경우에 어떤 클라미디아 같은 어떤 성매개 질환이 있어서 나팔관이 막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2번, 3번은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 현대의학으로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몸을 조금 보강하는 시간은 없고, 그거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면 조금 몸이 이렇게 조금 뭐랄까 건강해지는 기분이 난다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에스트로겐을 복용하신 달의 생리는 뭔가 양도 많아지고 색깔도 좋아지고 합니다.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내 몸에 많다면 이게 음성 되먹임을 해서 우리 몸의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으니까 나는 일을 조금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에스트로겐 많은데 굳이 뭐 난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에스트로겐을 많이 만들어 놓는 일은 조금 피하셨으면 하고요.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뭐 있을까? 뭐 이소플라본이나 우리가 몸을 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식품들 중에서 혹시 에스트로겐 성분,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에스트로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이 없는지 한번은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이 슬라이드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전체 여성 난임의 한 25%, 배란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죠. 한 달에 동그랗게 생긴 난포가 하나 자라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 자라갖고 그게 터져 있는 게 정상인데 되게 많지요. 이거를 윤관영 선생님의 흥붓연의 사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흥붓집 아이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흥부가 아무리 형님 집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도 아이들한테 다 배불리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난소도 똑같습니다. 난소도 난포가 이렇게 자라니까 충분히 호르몬, 아까 난포자극 호르몬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2차 난포에서 세카셀이라는 껍질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 껍질 세포가 황체 형성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여성인데 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나요? 우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더 분화가 돼서 최종 분화 산물이 여성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진화가 됐다 하는 게 호르몬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난포강이 형성돼서 안쪽 세포가 생기면 난포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첫째 방에서 두 번째 방으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포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으로 못 넘어가면 그 달에는 배란을 못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많아진 안드로스테네디온이나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결국은 피지를 만들지요. 따라서 그분 얼굴에는 뭐 계속 여드름을 짜내는데도 여드름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체중도 좀 늘게 되고, 이 안드로겐이 남성을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한다고 할까요? 뭐 근육도 좀 만들고, 뭐 살도 좀 찌게 하고, 성격도 막, 제가 이런 호르몬은 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성격이 욱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은 신경질이 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잘 다스리시면 그런 마음까지도 조금 다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도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난소 쪽에서 보면 난포기가 있고요. 난포기가 점점 자라서 배란되는 배란기가 있습니다. 배란되고 나면 끝인가 하면 그 껍질이 남아갖고 황체기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황체 호르몬을 만들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에는 증식기라고 해서 자궁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시기가 있고요. 그거를 유지해갖고 아기를 이제 착상시켜서 만들어지는 분비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난소와 자궁 내막이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난소 따로 자궁 내막 따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앞서 제가 에스트로겐을 말씀드렸는데요. 생리 2, 3일 차에 가장 기초적인 난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결국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을 점점 만들어내서 그 위에 있는 난소도 커지고 자궁 내막도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미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아이, 굳이 나 일 안 해도 되겠지 하고 호르몬 분비가 약해지는 거죠. 따라서 정상적인 에스트로겐 분비는 내 몸에서 만들어내지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어떤 분은 아까 이제 어떤 분 경우 다낭성 난소증후군 경우가 이제 생리를 하십니다. 조금 늦게 하시지만 35주기, 40주기 만에 생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생리를 했으니까 배란을 했지요 하고 얘기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이게 어느 정도 두꺼워지다가 호르몬 분비가 딱 끊기면서 갑자기 훅 하고 무너지는 게 생리거든요. 생리를 했다고 반드시 배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이론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론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 아까 갑자기 체중의 감소,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원인으로 뇌하수체 기능 저하, 난소 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는 다시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한두 달 있다 금방 회복이 되고요. 난소 부전의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비가역적 얘기라고 하는데 요즘의 현대의학이 어떻습니까? 저걸 충분히 우리가 고쳐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난소 기능에다가 부스터를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소 기능을 조금 업시켜줄 수 있는 호르몬제를 쓰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안 쓰더라도 어느 날 보면 난소 기능이 호르몬 기능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몸을 얼마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3번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쳐낼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에 병이 생긴 건가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궁 내막의 병이 아니라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자궁 내막 그 티슈 조직이 생리를 하면서 생리 아닐 때도 갑자기 뒤로 넘어가서 나팔관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꼭 생리 때 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얘가 뒤로 넘어가면서 난관에 달라붙고 자궁에 달라붙고 복막에 달라붙고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면 그 조직을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조직하고 들러붙게 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충격을 먹으실 텐데요. 저희 병원의 이인호 원장님이 저한테 수술 후에 주셨던 그 사진이신데요. 자궁 내막증이 이렇게 심하면 난소하고 자궁하고도 이렇게 달라붙게 되지요. 아까 염증 반응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궁 기형,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기형은 우리 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인큐베이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셔만 신드롬이라고 어셔만 증후군이라고 해서 자궁 안쪽의 내강이 딱딱해져 갖고 마치 마룻바닥, 시멘트 바닥처럼 변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기를 살포시 안 친다면 아기가 잘 자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되게 거칠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기가 누워올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갑자기 벽이 턱 생겨갖고 아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자궁 자체가 쌍각자궁이라 해서 두 안쪽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이 두 경우는 임신이 안 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되시더라도 아기가 인큐베이터하고 조금은 지장을 받아서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면서 어떤 경우에는 유산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궁 기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중격이 있다고 해서 중격은 저희가 수술해서 없애버리면 되거든요. 쌍각자궁은 어느 한쪽에 임신이 되면 다른 한쪽은 나중에 이렇게 짜부러져서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도 임신이 되게 잘 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궁 근종의 경우입니다. 자궁 근종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궁 안쪽 벽에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궁 안쪽 벽을 조금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 두 경우는 임신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겠죠. 이 안쪽이 아기가 자랄 수 있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뭐 갑자기 뭐 돌멩이가 하나 딱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들어갈 때, 아기가 자리 잡을 때 아무래도 지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자궁벽 안쪽에 있는 경우, 자궁 경부에 있는 경우는 임신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 후에 이제 이게 임신 중에 조금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장을 주실 수는 있어도 임신 자체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초음파를 보면 용종이 이렇게 보입니다. 선생님, 용종하고 근종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용종은 이제 떼어내서 만져보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종은 마치 삼겹살에 오돌뼈 드셔보셨나요? 오돌뼈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되게 딱딱하고요. 이렇게 잘라보면 잘 잘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레이저 혹은 뭐 그런 그 에너지 소스로 그거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종하고 용종은 위치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그 다음에 용종이 몇 센치가 되면 이렇게 제거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1cm가 넘어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거하고 임신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입니다. 골반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TD라고 해서 STD를 말 그대로 번역하면 성병 검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병에 걸려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STD, 뭐 STI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말을 조금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 분비물 검사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단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병이죠. 옛날에 혹시 위기의 주부들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데스퍼레이트 하우스와이브즈의 그 어느 분이 뭐 나는 클라미디아 걸렸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클라미디아인 경우에는 이 나팔관을 다 이렇게 뭉쳐버립니다. 나팔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클라미디아가 혹시 있으시다면, 검출됐다면 우리가 빨리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쓰면 이렇게까지 나팔관이 막혀 있는 난관 수종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분비물 검사를 해서 실제 나한테 지장이 있는 균이 있나 하는 거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맞는 항생제를 쓰면 이렇게 뭐 만성까지 가지는 않죠. 그래서 골반 염증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난임 검사 진료 과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하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즘에 우리 여성들 진짜 바쁘십니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려면 연차, 월차를 쓰고 오셔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생리 2, 3일 차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저는 조금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생리 2, 3일 차에 방문하셔야 기초 호르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혹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기초 학력 테스트 뭐 이런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호르몬이 얼마 정도 있나 하는 거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나 선생님 그 검사에서 AMH 우리 그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해 주는 가입력 테스트에서 AMH를 받는데요 하셔도, AMH는 난소라는 은행에 담겨 있는 통장의 잔고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호르몬은 현재 내 지갑에 있는 돈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기초 호르몬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르몬 기능이 저하된 분도 검사해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기초 호르몬이 탁 좋아지는 시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잡아서 또 체크를 해보고 그때를 잡아서 임신을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되게 임신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2, 3일 차에 생리가 시작하시는 그 시기에 현재 상태는 어떤가 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지갑에 돈이 얼마 있나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 초음파 검사는 왜 생리 중에 내가 이렇게 생리도 나오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시죠? 아까 아기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풀어드렸죠. 입주 전 아기가 들어갈 인큐베이터 자리가 과연 어떤가, 용종은 없나, 근종은 없나,
입주 전에 갑자기 아파트 들어갔는데 시멘트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거를 제거해 주세요 하고 아기가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나 유주분비 호르몬, 비타민 D는 저희가 시댁이라고, 과연 시댁이 맞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댁은 안 그러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시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갑상선 기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갑상선 기능을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갑상선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괜히 옆에 있는 유주분비 호르몬만 증가됩니다. 우리가 유주분비 호르몬은 뭐냐면 우리가 임신하고 나서 생리를 안 하게 되는, 배란을 안 하게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수유 중에도 배란을 안 하니까 생리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유주분비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유주분비 호르몬이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시댁이라고 풀었고요. 2020년부터 뉴트리션이라는 그 영양학, 해외 영양학지죠. 거기서 비타민 D가 AMH, 난소 기능 호르몬과 많이 관계 있다고 하는 논문들이 저희 의학 채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타민 D가 체크를 해보면 낮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뭐 햇볕 쬐면 되지요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 서울 뭐 여기 경기 이런 지방이 북이 뭐 37도, 38, 뭐 37도, 36도 막 이렇게 되시니까 햇볕을 쬐도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너무 낮으면 그거를 먹는 약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강을 하셔야 사실은 호르몬적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호르몬을 저는 시댁이라고 풀었고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검사들은 우리가 A형 간염, B형 간염, 그다음에 수두, 풍진, 그 외에 뭐 우리 STI라고 하는 분비물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검사들은 그래도 아기가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한 번은 체크를 해봐서 이상이 있다면, 풍진이 면역이 안 돼 있다면 나중에 임신 초기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도 제 환자 중에 계셨거든요. 7년 만에 임신을 하셨는데 중간에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풍진을 봄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제가 재밌게 보는 최강 야구에서 김성근 감독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몸을 조금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놓고 아기를 맞이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난소에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난소에서 만들어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난포를 자라게 하고 그 황체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져서 결국 임신하게 되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많다면 얘네들 기능이 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지사입니다. 따라서 에스트로겐은 얘네들이 만들게 내버려 두어달라 하는 거를 그런 의미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배란이 우리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난포, 2차 난포 시기에는 초음파에서 안 보입니다. 초음파는 빛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전 난포기가 지나서 동난포로 가는 안트랄 폴리클, 동난포가 만들어질 때 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동난포가 6개 정도 있으면 정상, 6개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WHO, 뭐 유럽이나 미국 학회에서는 5개에서 7개, 그렇게 조금 브로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초음파 검사에서 동난포가 한 6개 이상 보이면 이분은 정상이구나, 이분은 배란 유도를 해도 배란이 잘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1차 난포, 2차 난포는 조그맣게 이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초음파에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 성숙 난포가 생기더라도
황체 형성 호르몬이 얘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탁 터트려 주지 않으면 배란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분은 성숙남포가 이렇게 자랐는데 황체 형성 호르몬이 소변 검사로 우리가 배란 테스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오더라도 배란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배란은 안 되더라도 자궁 내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니까 거기에서 생리는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란된 껍질이 있습니다. 이걸 황체낭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무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체낭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프로게스테론이 만들어지죠. 프로게스테론은 임신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요즘에 제가 프로게스테론을 조금 번거롭지만 아기 배아 이식 전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셔야 임신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황체낭이라는 게 혹은 간혹 무록이라고 생각하셔서 이게 혹시 무록이 암이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사이즈 보시면은 또 주변에 이런 세포의 그 음영 이런 걸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는데 그렇다고 뭐 확실하게 이거는 뭐 100% 그냥 무록입니다. 캔서는 아닙니다고 얘기하실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면밀히 관찰을 하시면서 혹시 이게 무록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우리 다시 관찰하십시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달에 없어지는 조금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덜어는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난소 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후에 뭐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 90%는 나중에 없어지십니다. 하지만 그 10%가 혹시 체크가 안 되셨다가 나중에 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은 뭐 피검사를 하기 전에 일정 기간 후에 뭐 2, 3개월 후에 한번 병원에 다시 오셔서 그게 상태가 어떤가 점검해 보시면 굳이 피검사 안 하고도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록이 있다고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1차 난포, 2차 난포 시기에는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난포 시기에 이 붉은색 껍질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작용을 해서 거기서부터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안트랄 폴리클 동남포가 돼야 이렇게 하얀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초음파에서 잡히는 경우고요. 성숙남포 직경이 한 20mm 이상 21mm 돼야 거기서 배란이 되는데 그냥 다 됐다고 배란되는 게 아니라 LH라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 얘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서 얘를 마치 우리 풍선 터트리는 것처럼 퐁 하고 터트려줘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배란 테스트기를 아무리 해도 계속 음성입니다. 요즘 수치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수치가 뭐 5점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작아지기는 하는데 배란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짜부러지는 경우 우리가 뭐 슈링크 된다고 슈렁큰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 배란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 오른쪽에서 배란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왼쪽에서 배란되겠네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난소 상황에 이렇게 황체낭이 형성돼서 껍질이 형성됐다면 얘가 일정 부분 뭐 한 3분의 1이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 입장에서는 아 이쪽에 손님이 와 있네 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인데 반대쪽 난소에 뭐 유착이 있다거나 또 거기에 무록이 있다거나 상황이 안 좋은 경우는 계속 그쪽에서만 배란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른쪽이 배란됐으니까 다음 달에는 왼쪽에서 배란되겠군요 하는 그런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소의 난포는 그 어느 쪽도 배란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얘기할 부분인데요. 여기 호르몬 도표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있다가 툭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소태성 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그 한글
어원을 조금 통일해서 소태성이 아니라 쇠퇴성 출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컵에 물의 잔이 이렇게 컵에 물이 있다면 그 잔이 갑자기 훅 쏟아져 갖고 책상에서 훅 쏟아져서 넘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물이 찰랑찰랑 아주 많이 있어서 자궁 내막 증식증인 경우입니다. 물이 찰랑찰랑 있어서 물이 조금씩 계속 흐르는 경우, 그런 걸 돌파성 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쇠퇴성 출혈이 한 번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게 배란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포들이 자라는데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우리 임신 20주에 원시 남모세포가 한 700만 개를 갖고 나옵니다. 그 700만 개의 남모세포가 태어날 때 엄마 몸에서 응행하고 나올 때 한 200만 개를 갖고 나옵니다. 200만 개가 조금씩 소모되다가 우리가 초경할 때쯤은 40만 개를 갖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폐경을 할 때까지 우리가 한 40년 이제 생리를 한다고, 조금 제 와이프는 분명 지겨워 이렇게 얘기할 텐데 40년 우리가 생리를, 근데 마침 생리를 안 하면 또 서운해 하더라고요. 한 40년 생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매달 배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0번 배란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 한 달에 남모세포가 한 100개 정도 소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달에 남포가 하나 자라더라도 한 100개 정도는 처음에 같이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 마라톤처럼 여러 개가 같이 쫙 움직이게 되죠. 그중에 도미넌트 폴리클이라 그래서 우속 남포가 하나 자랍니다. 걔를 위해서 얘네들이 다 도와주는 거죠.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걔 중에 제일 하나만 자라게 되죠. 그런데 왜 배란혈이 일어날까요? 혹시 지하철 타보시면, 저도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야탐역에서 복정역 지나오니까 갑자기 전기가 훅 꺼지더라고요. 4호선 구간은 어디 있을까요? 예, 어느 분이 맞춰주셨네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가는 구간에 전기가 꺼집니다. 1호선은 어디일까요? 예, 남영역에서 지하철 서울역 들어가는 구간에서 전기가 꺼집니다. 한번 유심히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보시면 그게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전기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이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 과정을 얘기를 하십니다. 전기를 프로게스테론, 남포 자극 호르몬을 잠깐 중지시킵니다. 잠깐 전기를 끊어놔도 우속 남포는 계속 자라게 되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그 남포들은 호르몬이 끊기면 얘네들은 이제 힘 없어요. 전기가 끊어졌으니까 나는 못 가요. 그러고 얘네들이 다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속 남포를 하나 길러내기 위해서 이 남포 자극 호르몬을 잠깐 전기를 끊어냅니다. 그중에서 우속 남포는 그래도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한 달에 한 번 하나만 배란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때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나오는, 마치 프로게스테론이 없어지면서 나오는 출혈처럼 쇠퇴성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란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배란혈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잠깐 나오지 한 3, 4일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 4일 계속 나온다면 그거는 배란혈이 아니라 부정출혈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거 배웠지요. 쇠퇴성 출혈이 있을 수 있다. 그 출혈은 누구나 다 오진 않지만 좀 호르몬 떨어짐이 예민하신 분들은 배란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난 쇠퇴성 출혈이 안 생겼다고 해서 배란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아니다 하고 말씀드렸고,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에 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남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남성 불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어내지요. 어떤 남편이 어제도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저 어제 술 먹어서 오늘 정자검사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금욕을 안 지켰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자는 사실은 2달 전에 만들어진 정자입니다.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라 2달 전에 만들어져서 부고안에 이미 물류창고에 딱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 정자가 뭐 어제 술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만일 고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뇌하수체에서 자극 호르몬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고안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선 기능 저하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오후보다 오전에 재는 게 원칙입니다. 오전에 테스토스테론을 쟀을 때 성선 기능 저하증은 테스토스테론이 다 떨어져 있는 경우죠. 하지만 남포 자극 호르몬, 특별히 남성이라고 해서 그 자극 호르몬이 이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FSH, 남포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증가돼 있다면 아까 우리 여성의 경우처럼 뇌하수체에서는 고안으로 제대로 호르몬을 만드세요 하고 호르몬을 내려보내는데 다시 호르몬을 공급하는데 얘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디에 막혀 있다든지 난소 이 고안에 뭔가가 시스템이 망가졌다든지 했을 때 성선 기능 저하증을 1차성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뇌하수체 자체에서부터 FSH 자극 호르몬을 못 만들어냈을 때 뇌하수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를 2차성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은 정자의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우리 몸에 유일하게 복강 밖에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셈입니다. 일부러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정계정맥류가 있다면 그게 왜 나쁠까요? 고환 주위에 이 열선, 그러니까 라지에타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좀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 뜨끈뜨끈한 게 피에 그 혈관이 분포되어 있어서 피가 돌면서 우리 몸을 덮이는 그런 구조죠. 고환 주위에 그런 열선이 우리가 라지에타가 쫙 깔려 있다면 당연히 정자의 기능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요. 정계정맥류가 없다고 그래도 정관, 전립선, 정낭, 요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안에 염증이 가득 차 있다면 정자의 꼬리들은 다 망가지거든요. 따라서 검사하시면서 그 라인에, 물류 라인에 혹시 염증이 없는지, 염증이 있다면 요즘에 치료 얼마든지 뭐 금방 치료가 되시거든요. 치료해놓고 몸을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없는지 하는 거를 당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며칠은 배양 검사를 하면서 그 정자 나오는 라인에 혹시 염증이 없나 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맥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뭐 어떤 남편, 저를 포함해서 어떤 남편은 이렇게 핫탑, 베스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뜨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 어쩌다가 한두 번 하시면 좋은데 그게 뭐 매번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은 정자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또 우리 남성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저도 그렇고 앉아서 계속 생활하지요. 2다리 이렇게 벌리고 앉으면은 지하철에서도 다리 모으고 앉으세요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덮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왜 기능이 떨어졌을까? 우리가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이렇게 몸을 많이 덮이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나. 옛날 저희 뭐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차야 된다고. 그게 아마 그런 이유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자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자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주변에 백혈구나 적혈구는 안 나와줘야 되고요. 정자에 기형정자가 없어야 됩니다. 최소 아주 100% 정확한 정자가 4%만 있어줘도 됩니다. 근데 요새 4%가 되시는 분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정자가 또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나팔관까지는 잘 못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정자보다 나팔관까지 아주 씩씩하게 올라가는 정자가 전체적인 정자의 30%는 돼줘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자의 전체 양은 1.4ml, 1.4cc 이상이 돼야 되고요. cc당, 밀리리틀당 3,900만 개 이상, 농도로 따지면 부피하고 숫자가 나오면 농도가 나오죠. 1,500만 이상.
운동성은 이렇게 씩씩한 정자가 30%, 어쨌든 그 자리에서 맴돌던 어쨌든 42% 이상은 이렇게 움직여줘야 정상적인 정자라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매듭말은 지금 50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질문 몇 가지 보고 매듭말을 하겠습니다. 계류유산으로 12월 19일에 소파 수술을 했는데 아직 출혈이 조금씩 나옵니다. 정상일까요? 아까 우리 소태성 출혈 얘기했는데요. 소태성 출혈이 툭 나오지만 자궁 내막이 우리 그 밭으로 말하면 PD님 맨 마지막 화면 한번 다시 나중에 띄워주십시오. 예, 계류유산이 그 밭으로 말하면 소복이 쌓여 있는 우리 아주 그 잘 개간된 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개가 다시 제자리 잡는 그런 기간입니다. 하지만 한번 병원에 다시 보셔서 혹시 남아있는 찌꺼기, 염증 같은 건 없나 하는 건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게 없다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이제 다시 회복하는 호르몬의 분비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힘드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임약을 조금 뭐 단기간 써갖고 그 호르몬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경우에 금방 좋아지십니다. 따라서 결론은 한번 그 유산했던 병원에 한 번만 더 방문해 주셔서 귀찮으시겠지만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그 환경을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6세 여성이고 결혼 2년 차입니다. 피임 없이 1년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자연임신을 더 기다려볼지 난임 검사를 바로 시작할지 제 생각에는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체크는 해보고 정상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우리가 몇 차례 더 해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태가 우리가 두 눈을 가리고 이게 지금 앞에가 껌껌할까요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몸의 상태, 남편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조한 것처럼 생리 2, 3일차가 제일 좋으십니다. 다음입니다. 남편 정자에서 운동성이 낮다고 나와 있는데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떤 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아까 테스토스테론을 얘기했는데 의외로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모 운동선수가 테스토스테론이 근육에 좋아진다고 테스토스테론을 주사를 맞으신 적이 있었죠. 테스토스테론을 맞으면은 전립선 비대가 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뭐 건강보조식품이나 어떤 생활 뭐 운동 같은 그러니까 뭐 근육 운동을 하셔갖고 개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되신다면 근육 운동을 늘리시고 아연 같은 거를 조금 복용하시거나 그러시면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클리어캐스트라는 분이 클리어캐스트 71이라는 분입니다. 둘째 임신 중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심합니다. 이럴 때는 병원 가서 배란 초음파를 미리 보면 도움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배란 초음파 미리 보시고요. 기초 호르몬 미리 보시고 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하실지 작전을 짜시면 그 기간 동안 체중도 조금 감소시켜 주시고요. 옛날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생리 없다고 그래서 피임약을 계속 썼는데 그건 우리 처녀 때 얘기고요. 우리가 임신을 준비한다면 조금씩 배란 유도를 해서 얘네들을 계속 찔러보는 거죠. 이제 너는 일어날 때가 됐어. 일어나자. 이제 학교 가야지 하고 자꾸만 찔러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프리나 Y9D 문입니다. 산전검사에서 다른 이상은 없다고 하십니다. 남성 전자는 1% 미만으로 진단받고 처방된 영양제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못했던 우리가 못 봤던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슬쩍 넘어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3월 4월에 풀어낼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서 체크 못했던 뭐 다른 혈액 뭐 습관성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유전자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간단한 산전 검사에선 체크 못했을 수가 있죠.
제가 우리 이 비욘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같이 제가 댓글 달고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고요. 제가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랜 기다림에서 하고 저희 병원 홈피 뒤에 맨 뒤에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뒤에 제가 하나 더 달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임신이 됩니다 하고 얘기 드렸고요. 2월 1일 날은 엄마 몸에서 내가 태아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호르몬이 변화됩니다. 한번 제가 염색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염색체가 증식이 돼서 이렇게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생리가 하기 전에 염색체가 한 번씩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고 한 번씩은 이렇게 털고 다시 합니다. 지금 다시 보시는 것처럼 염색체가 이렇게 한번 분리가 되죠. 보셨어요? 염색체에 이렇게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생리를 하면 2개 중에 하나만 쑥 나오게 되죠. 또 이제 결혼해갖고 남편의 정자가 들어올 때는 이게 또 분리가 돼갖고 감수분열을 합니다. 여기 하나만 남습니다. 왜? 정자의 염색체가 하나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을 저는 화토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화토에 섞기를 하는 겁니다. 섞기를 해서 밑장 빼기가 아니라 밑장 넣기. 내 몸에 좋은 염색체는 하나 꾹 찔러 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꼭 갖고 갔으면, 그래서 우리 애기한테는 나의 염색체가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몸의 신비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저희 딸이 제가 밥을 못 먹었거든요. 밥을 못 먹었는데 죽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 닮아갖고 김치를 아주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 처는 모든 식사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근데 제 딸이 김치를 꺼내오면서 아빠는 왜 김치 없이 그 죽을 먹냐고, 자기는 김치 없으면 못 먹는다고. 그래서 속으로 씩 웃었습니다. 엄마 닮았구나. 우리가 애기 이제 낳으시면 애기가 내 기억에 없는, 나 어렸을 때 저 속에 있는 그 습관, 행동이 유전자로 쑥 들어옵니다.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나의 그 본성이 애기한테 들어왔을 때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그 얘기를 2월 1일 날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 우리 또 많이 질문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아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또 우리 열심히 일을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